9월 마지막 주 이어서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장중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특정 시간대에 매물이 거의 기계적으로 쏟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쭉 하고 밀리는 시장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 그 모습은 전형적인 비투자금, 즉 신용융자라든가 미수거래 또는 주식 관련 대출, 이러한 자금들이 강제 청산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비투의 역습이 우리 추석 연휴 이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종목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흐름 나타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대형주까지도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비투 자금의 대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다 보면요. 향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 시장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시장이 답답하죠. 자, 이 답답한 마음을 이겨내실 수 있는 오늘 증시 토크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보시게 되면요. 전형적인 특징이 추석 연휴 이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반등하는 듯하게 시작을 했다가, 자,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밀리는 이러한 흐름. 그러다가 조금 반등을 주는가 했다가 그냥 쭉 밀리는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장 초반에 매도하고 그리고 잠시 숨고르기 했다가 한 11시에 또다시 패대기 치는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1시 정도에 그 악성 매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략 이제 장 초반 시작하고 한 2시간 간격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특정 시간에 거의 기계적으로 쭉 하고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전형적인 비투 자금의 강제 청산. 이 강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투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신용융자나 미수거래 또는 주식 관련한 여러 가지 대출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금액이 어떤 증거금 수준을 미달하게 되면은 일단 마진콜로 안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약정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 청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추석 연휴 이후에요. 미수 거래에 의한 반대 매매 규모가 9월 초에는 조금 소강 국면에 왔는데 또다시 증가하면서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규모가 6 내지 7% 수준까지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미수거래에서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신용융자 반대 매매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식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담보대출들, 이거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제 또 사이드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비투 자금들 생각해보면 자금의 꼬리표가 없습니다. 신용융자, 미수거래, 카드비, 마이너스 통장, 또 친구한테 돈 빌렸거나 등등등 어떤 형태로든 비투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꼬리표는 없어요. 다만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시로 매일같이 발표하는 매우 명확한 꼬리표가 있는 비투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비투 자금의 흐름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투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09년부터 해서 2009년 연초,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2009년 연초부터 해서 2021년 9월 말 최근까지 코스피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고를 코스피 시장 청색선입니다. 코스피는 청색선,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 황색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요 합산 금액이 한 25조 원 됩니다. 아마 오늘 발표될 9월 30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5조를 좀 깨고 내려갔을 수도 있지만요. 25조 원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것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 나눈 값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4조 원 가까이 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2조 원 좀 못 미칩니다. 코스피 시장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신용융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한 주식들이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시장이 상승할 때 신용융자가 같이 증가하는데, 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하셨던 경향들이 과거에 비해서 강하다 보니 대형주들, 그로 인해서 이제 대형주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가 지수가 지지부진해도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가 크게 레벨업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저것을 구분을 지어서 코스피 코스닥으로 구분을 지어서 분석을 했느냐? 그 이유는요,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난 다음에 감소 국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 후에는 시장이 색깔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건 이제 타임테이블이 뭐 한두 달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긴 시각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청색선이 코스피의 신용융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코스피의 신용융자가 눈에 띄게 급증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 뭐 요즘도 있겠지만,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 여름까지 매우 급격하게 신용융자가 증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차화적 랠리,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주가지수 대형주들만 상승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차화적 종목들만 상승하니 투자자들은 그쪽 종목들만 투자하게 되고, 그 결과 신용융자가 이들 종목들로 집중됐던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크게 증가했던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는 2011년 8월 유럽 쇼크 이후 차화적 랠리가 종료되고 신용융자 규모는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감소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10년대 초중반에 주가지수가 횡보장을 거치면서 정말 지루한, 답답한 주가지수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횡보장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뭐 방향도 못 잡네, 답답한 이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요 시기 때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용융자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2018년 연초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급기야 2010년대 중반에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적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넘어서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를요. 자, 이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 랠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스몰캡들 코스닥 랠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코스닥 시장과 스몰캡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신용융자가 감소하고 나니 제법 긴 기간, 한 2, 3년 동안 스몰캡의 상대적 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전환되는 데는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가 그 분기점이 되긴 하였지만 그 전까진 정말 답답한 흐름이 나타났고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정말 양호한 그런 흐름을 이때 당시 만들었었죠. 자, 이러한 좀 사이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코스닥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신용융자 규모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의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가 만약에 조정이 오면서 감소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러한 사이클을 보게 된다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신용융자가 더 과도하게 증가했던 대형주, 시가총액 최상위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뭔가 발목을 잡는 듯한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은 2011년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던 차화정 랠리가 꺾인 이후에 자동차, 정유, 화학 이런 업종들이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러면서 극단적인 저평가까지 갔던 그러한 답답한 행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신용융자가 이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저 부분은 시장에서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코스피 대형주는 무조건 안전하다, 변동성이 차분하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도 코스닥 시장이나 소형주들처럼 마치 잡주 같은 그런 폭등폭락 속에 생각보다 깊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각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용융자 규모는 이번 주 화요일 증시토크에서, 이번 주 화요일이니까 그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화요일 3일 전이죠. 그때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린 거와 같이 신용융자 규모가 좀 부담스러운 레벨에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을 제가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가로선이 있는 영역 있죠. 요 영역이 40% 선입니다.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가 40% 수준인 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영역을 지나고 나면은 시장이 날카로운 가격 조정이 오든 단발적으로 끝나는 조정으로 가든 기간 조정으로 가든 조금 이제 시장이 투자자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여름 그 쇼크 이후, 그리고 2018년 이후 한 2, 3년 동안의 조정장. 지금 신용융자 비율은,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40%를 압도적으로 넘어간 건 아니지만 살짝 터치하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포함해서요, 신용융자에 관한 반대 매매가 제법 많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종목들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비 없는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회사 괜찮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다 강제 청산, 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이제 같이 겹치면서 수급상의 이제 부담 요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저 수준이 좀 부담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중급 하락장이나 대폭락장 또는 오랜 기간의 횡보장, 기간 조정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짧게 또는 양호한 수준의 조정으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제가 추정해 볼 때 신용융자의 예탁금 대비 비율이 30%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면 좀 그래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정도 선은 대략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신용융자가 5조에서 6조 원 정도 감소를 해야 돼요. 현재 9월 말 기준, 그러니까 이게 금융투자협회 통계가 9월 29일 것까지 지금 현재 시각은 나와 있는데 아마 오늘 조금 이따가 한 30분 정도 뒤에 발표가 되겠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25조 원 살짝 깨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정도 수준도 많고요. 한 20조 원 내지 또는 19조 원 요 정도까지는 줄어들어야지 신용융자 또는 신용융자가 바로미터라고 했잖아요. 비투 자금의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에 신용융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한동안 만약에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장중에 정말 허무하게 이게 왜 이래 하면서 훅훅 꺼지는 대형주들도 왕왕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한번 사이클이 잡히면 생각보다 길게 그 신용융자 축소 과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반에는 좀 날카로워요. 좀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진정이 되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코스닥이나 스몰캡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게 조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특정 시장이 급등할 때 그쪽 시장의 신용융자가 늘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가 늘었다라는 점에서 요게 혹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투자하시고 비투를 하셨는데 요게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 비투로 투자할 때는 한 10% 빠지면 그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생존이란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저희 공개 세미나에서는 좀 냉정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것이 있긴 합니다. 이 주식 시장이 좀 이런 게 있어요. 과도한 신용융자나 쏠림이 있으면 한번 뭔가 이게 추스리고 다시 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빚을 쓰지 않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견딥니다. 좀 손실 났네. 기분 나쁘지만 견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비투를 과도하게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합리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투자를 하시면서 꼭 시장에서 생존을 하시고, 그리고 이 어떤 혼란 이런 거 지나고 나면요, 뭔가 새로운 또 흐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요 관련해서는 지난번 100차 정기 세미나에서 좀 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게 이야기해봐야 제 성격을 아시다시피 그냥 부드럽게 또 이야기했겠구나. 근데 제 평소 논조보다는 조금 세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로 해서 좀 쉬죠. 우리 이제 3일 동안에 또 휴일을 맞이했는데, 자, 3일 편안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이번 주 고생 많으셨는데 잠시 있고 마음 편한 휴식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